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기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56살이고 30년 동안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입니다. 아내 미영과는 결혼한 지 31년째, 딸 서진이는 27살로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그동안 별다른 큰 사건 없이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왔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의 충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우리 딸 서진이가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상견례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서진이는 대학 졸업 후 줄곧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2년 전부터 좋은 남자를 만나 사귀더니 드디어 결혼까지 약속을 잡은 거예요. 저희 부부는 정말 기뻤습니다. 특히 아내 미영이는 몇 달 전부터 상견례 준비를 하느라 정말 열심이었어요.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 매일 고민하면서 행복해했죠. 상견례 장소는 시내 유명한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정했습니다. 서진이 남자친구 이선호가 예약을 해줬는데 꽤 고급스러운 곳이더라고요. 그날 오후 5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저희는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미영이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로 산 한복을 입었는데 정말 단정하고 예뻐 보였어요. 서진이도 회사에서 바로 와서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비쳐 보였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니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저희는 미리 예약된 룸으로 안내받았는데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로 꾸며져 있어서 상견례 자리로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서진이는 계속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고 미영이는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저도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의 평생 반려자가 될 사람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당연히 떨릴 수밖에 없었죠. 정각 5시가 되자 문이 열리면서 상대방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들어온 분이 이선호의 아버지인 조영민 씨였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에 60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인 노윤숙 씨가 따라 들어오셨고요. 저는 반갑게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아내 미영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미영이가 조영민 씨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눈이 커지면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기 핸드백을 움켜쥐고는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왜 그래? 제가 놀라서 물어봤지만 미영이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룸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조영민 씨와 노윤숙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서진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엄마가 왜 저래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선호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버지, 어머니 하고 부모님을 바라봤죠. 저는 급하게 죄송합니다. 아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은 것 같네요 라고 변명하며 미영이를 쫓아나갔습니다. 레스토랑 밖에서 미영이를 찾았을 때 그녀는 건물 옆 골목에서 벽에 기대어 서서 격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그렇게 나가버린 거야? 제가 다급하게 물어봤지만 미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은 말 못해. 이렇게만 중얼거렸어요. 그날 상견례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룸으로 돌아가서 깊이 사과를 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가 평소에 심장이 좀 안 좋아서 갑자기 발작이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영민 씨 부부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특히 노윤숙 씨는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말은 했지만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정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자기 평생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으니까요. 아빠,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그날 상견례는 서둘러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영이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서진이도 화가 난 듯 엄마,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하고 따져 물었지만 미영이는 미안해, 서진아. 정말 미안해. 라고만 반복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미영이는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문을 두드리며 미영아, 나와서 얘기하자.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봐라고 했지만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진이도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라고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이는 부엌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퉁퉁 부어 있어서 밤새 많이 운 게 분명했어요. 저는 어제 일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미영이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랬어. 별일 아니야 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단순한 몸의 이상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조영민 씨를 본 순간 미영이의 반응은 너무나 극적이었거든요. 마치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이 들켰을 때의 반응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영이의 과거를 조사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미영이는 결혼 전에 간호조무사로 일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에서 언제까지 일했는지는 자세히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후 미영이가 시장에 간 사이에 그녀의 옛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습니다. 미영이의 고등학교 동창인 정수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정수가, 나 기철이야. 미영이 결혼 전에 어느 병원에서 일했는지 혹시 기억나? 정수기는 잠시 망설이더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냥 좀 알아야 할 일이 생겨서 그래. 그러자 정수기는 세광병원에서 일했는데. 그런데 기철아, 그때 일은 그냥 묻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수기의 말투가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수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한테 말해줘. 계속 추궁하자 정수기는 한숨을 쉬며 미영이가 그 병원에서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 그때 병원장하고 아무튼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거든. 정수기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병원장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야? 제가 다급하게 물어보자 정수기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기철아, 이런 얘기하기 싫지만 그때 미영이가 세광병원 조영민 병원장하고 좀 그런 사이였어. 물론 미영이는 어린 나이에 혼자 생활하느라 힘들었고 그 사람이 잘해줘서 그랬을 거야. 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 부인이 알게 되면서 미영이는 병원에서 쫓겨났어. 조영민. 바로 어제 상견례에서 만난 그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제 아내가 제 딸의 시아버지 될 사람과 과거에 그런 관계였다니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미영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온 미영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눈치를 챈 듯 했어요. 왜 그렇게 쳐다봐?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저는 차분하게 미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저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영민이라는 사람. 너 아는 사람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정수기한테 들었어. 너 세광병원에서 일할 때 그 사람하고 무슨 사이였다면서?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보자 미영이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건 정말 오래된 일이야. 오래된 일이라고?
그 사람이 우리 딸 시아버지가 될 사람인데 오래된 일이라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너 때문에 어제 상견례가 그렇게 망가진 거야? 너 때문에 우리 딸이 그런 창피를 당한 거야? 미영이는 결국 무너지며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나는 정말 어렸고 혼자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사람이 잘해줬어. 처음에는 정말 그냥 병원장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냥 잘해줬다고? 유부남이라는 걸 몰랐어. 제가 소리를 지르자 미영이는 고개를 떨구며 알았어.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아내랑 잘 안 된다고 곧 이혼할 거라고 그랬어. 나는 그 말을 믿었고. 믿었다고? 그런 뻔한 거짓말을 믿었다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그런 관계를 유지한 건데? 미영이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1년 정도.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 부인이 병원으로 찾아왔어. 그리고 나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무서웠어. 그 다음 날 바로 병원에서 잘렸고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런 과거가 있으면서 왜 미리 말 안 했어? 우리 딸이 그 집안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던 거야? 제가 따져 묻자 미영이는 나도 모르겠어. 이선호라는 이름만 들었지 그 아버지가 누군지는 어제 보기 전까지 몰랐어. 그리고 설마 그럴 줄은. 그날 밤 서진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서진이가 회사에서 돌아온 후 저희 부부는 딸과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진이는 어제 상견례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선호 오빠가 연락도 안 되고 정말 속상했어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서진아, 엄마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어제 엄마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어. 서진이는 궁금한 듯 저희를 바라봤어요. 미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조영민 씨를 알고 있던 사이였어. 제가 말하자 서진이는 알고 있던 사이요? 어떤 사이인데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숨을 크게 쉬고 엄마가 간호조무사로 일할 때 그 사람이 병원장이었는데 그때 좀 복잡한 관계였어. 서진이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복잡한 관계가 뭐예요? 그러자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서진아. 엄마가 그때 정말 어리고 바보였어.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이의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설마 그런 뜻이에요? 서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선호 오빠 아버지랑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미영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서진이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며 머리를 감췄습니다. 저는 딸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서진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 거예요? 서진이가 울먹이며 물어봤을 때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서진이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미치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서진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선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서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이선호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 노윤숙 씨였습니다. 서진 씨죠? 저는 선호 어머니입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어제 일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어서요. 서진이는 네. 언제 어디서 뵐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서진이는 노윤숙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남 장소는 시내 한 카페였어요. 서진이가 도착했을 때 노윤숙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앉으세요. 노윤숙 씨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이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지만 상대방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노윤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 씨, 저는 당신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요. 그 한마디에 서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전에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정이 완전히 박살날 뻔했어요. 남편은 완전히 미쳐서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어머니. 서진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만 노윤숙 씨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병원에서 나간 후에도 한동안 남편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때 저는 정말 이혼까지 생각했습니다. 노윤숙 씨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해요. 그 여자가 젊고 예뻤죠. 간호복을 입고 남편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모습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직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과 그런 관계였더라고요. 서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노윤숙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한테 빠져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핑계도 점점 많아지고. 그때 제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생이었는데 아빠가 집에 없어서 많이 외로워했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서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노윤숙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친구가 병원에서 봤다고 알려줬어요. 남편이 그 여자랑 병원 근처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바로 다음 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 앞에서 소리를 질렀죠. 내 남편에게서 손 떼라고. 그 여자는 그때도 뻔뻔하게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서진이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생생하게 들으니 정말 창피하고 미안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노윤숙 씨는 사과로 될 일이 아니에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그 여자와 관계를 끊었지만 저희 부부 관계는 한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몇 년 동안 정말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야 했어요. 노윤숙 씨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그때의 분노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의 딸이 제 아들과 결혼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노윤숙 씨가 테이블을 가볍게 치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이 결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서진이는 어머니 제발 하고 애원했지만 노윤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남편이랑 얘기했어요. 이 결혼은 안 된다고. 선호도 동의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진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미영이가 부엌에서 나오자 서진이는 달려가서 소리쳤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서진아. 미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만 서진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선호 오빠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가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떻게 유부남이랑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미영이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서진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는 정말 어리고 바보였어. 용서해줘라고 빌었지만 서진이는 용서해달라고요? 제 인생이 망가졌는데 용서해달라고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제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집안이 온통 난리가 났더라고요. 서진이는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미영이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오열하고 있었어요. 무슨 1호장 계속. 무슨 일이야? 제가 급하게 물어보자 서진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아빠, 저 정말 어떻게 해요? 선호 오빠네 가족이 결혼을 반대한대요. 엄마 때문에. 하고 울먹였습니다.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결국 제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미영이는 바닥에 엎드려서 내가 죽을게, 내가 죽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게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서진이는 엄마가 죽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로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거든요. 그날 밤 서진이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안에서 계속 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며 서진아, 아빠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라고 말했지만 서진이는 아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라고 대답했어요. 미영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밤새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딸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며칠 후 이선호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이가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가웠어요. 서진아, 우리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서진이는 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무슨 얘기를 할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서진이는 이선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카페였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선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아. 이선호가 건조하게 말했어요. 평소 서진아라고 다정하게 부르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서진이는 오빠 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이선호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서진아, 너도 알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이 결혼을 반대하셔. 이선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너희 엄마와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 그리고 그 일로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서진이는 오빠, 그건 엄마 일이고 저는 잘못이 없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이선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진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는 정말 잘못이 없어. 하지만 부모님 마음을 이해해줘. 특히 어머니는 그때 일로 정말 많이 힘드셨거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2년 동안 사귄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선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이선호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 한마디에 서진이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빠, 진짜예요? 정말 끝내자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이선호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부모님이 절대 반대하시는 결혼을 강행할 수는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좀 부담스러워. 부담스럽다고요? 서진이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이선호는 너희 엄마가 우리 아버지와 그런 관계였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가족이 되어서 같이 지내기에는 너무 어색하고 불편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이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마저 자신을 버린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도 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엄마 잘못을 저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명절마다 만나고 가족 모임에서 함께 지내야 하는데 그때마다 그 일이 생각날 거 아니야? 특히 우리 어머니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실 거야. 서진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선호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정말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서진이는 알겠어요. 오빠 마음도 이해해요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진아. 이선호가 마지막으로 부르는 소리에 서진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의 사랑이 끝나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밝고 활발했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거의 말도 하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며칠 연속 빠졌어요. 미영이는 딸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서진이는 엄마,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얼굴 보기 싫어요. 엄마만 보면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그 말에 미영이는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딸을 달래려고 노력했어요. 서진아, 아빠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이선우한테 다시 얘기해볼게. 하지만 서진이는 아빠 소용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서진이는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큰 가방에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뭐 하는 거야? 제가 놀라서 물어보자 서진이는 집 나갈 거예요 라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집을 나간다고? 왜?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서진이는 아빠 죄송해요. 근데 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엄마 얼굴 보기가 너무 싫어요. 엄마만 보면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원망스러워서 미치겠어요. 미영이가 서진이 방으로 뛰어와서 서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를 용서해줘. 제발 집 나가지 말라고 빌었지만 서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전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제 인생을 망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서진아, 그래도 여기가 내 집이야. 어디 가서 살려고 그래? 제가 막으려고 했지만 서진이는 회사 기숙사에 신청했어요. 당분간 거기서 살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짐을 다 싼 서진이는 현관 앞에 섰습니다. 저희 부부는 딸을 붙잡고 싶었지만 억지로 붙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서진이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아빠는 잘못이 없는데. 하지만 전 정말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언제 돌아올 거야? 제가 물어보자 서진이는 잘 모르겠어요. 당분간은 연락도 안 할 거예요. 좀 혼자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문 앞에 작은 메모지를 남겼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우리 집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서진이가 떠난 후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활기가 없어지고 웃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미영이는 하루 종일 서진이 방 앞에 서서 울었고 저는 그런 미영이를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집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이가 나가면서 문 앞에 남긴 메모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그 문장은 칼보다 날카로웠고 아무 말 없이 남은 저희에게 이 집이 더는 가족이라는 말을 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미영이는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딸 방 앞에서 서성였어요. 저는 그 모습조차 보기 싫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심이든 후회든 이미 늦은 말이었거든요. 서진이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미영이는 여전히 딸이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밤늦게 거실을 지나다가 미영이가 혼자 사진첩을 꺼내 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젊은 시절 저희가 처음 서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걸 보며 미영이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어. 그게 그렇게 될 줄은. 젊은 날에 잠깐 미쳤던 게 우리 딸까지 망칠 줄은.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로 미영이는 매일 그 사진을 펼쳐보다가 잠들고 깨고 다시 울고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딸을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가정이라는 말도 이제 이 집에는 어울리지 않게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조영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제게 그는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거절했지만 조영민은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라고 계속 부탁했어요. 결국 저는 조영민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난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조영민은 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그가 말했지만 저는 서서 빨리 하고 싶은 말 하세요라고 말했어요. 기철 씨, 정말 죄송합니다. 조영민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그때 일은 정말 제가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린 미영 씨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지만 저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미영 씨는 정말 순수했어요. 제가 유혹한 거예요. 미영 씨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제 잘못이었습니다. 조영민의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런 걸 왜 저한테 말하는 거죠? 지금 와서 그런 얘기 해봤자 제 딸이 돌아오나요? 제 가정이 회복되나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조영민은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만 반복했어요. 조영민 씨, 당신도 그때 유부남이었잖아요. 아내와 자식이 있으면서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제가 따져 묻자 조영민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받아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앞으로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미영이에게 조영민을 만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 미영이가 물어봤지만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였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조영민이 미영이를 감쌌다고 해봤자 이미 망가진 저희 가정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미영이는 여보, 내가 정말 못된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지금 와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젊고 순진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딸 인생을 망친 건 사실이잖아. 미영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미영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으면서 서진이 사진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저도 아내와 대화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몇 개월이 지났지만 서진이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 동료를 통해서 서진이가 기숙사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집에는 여전히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가 내가 죽으면 서진이가 돌아올까? 라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저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미영이의 표정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여보, 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딸도 잃고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영이도 불쌍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불쌍한 건 우리 딸 서진이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어머니의 과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집까지 나가야 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서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요. 혹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지, 아니면 아직도 이선호를 그리워하고 있을지. 하지만 연락할 수는 없어요. 딸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사람은 젊을 때는 순간을 택하지만 그 대가는 가장 사랑하던 사람을 잃는 걸로 돌아옵니다. 미영이는 지금도 그걸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지켜보는 사람일 뿐입니다. 상간녀의 최후는 결국 이런 겁니다. 가장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동시에 버림받는 것이고 아무도 오지 않는 집에서 평생 죄책감으로 늙어가는 거예요. 이번 사연은 성실한 가장 한기철의 딸 서진이가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하는 날 아내 미영이가 상대방 아버지 조영민을 보고 갑자기 도망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미영이는 젊은 시절 간호조무사로 일할 때 유부남인 조영민과 불륜 관계를 맺었던 과거가 있었어요.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진이의 결혼은 파탄났고 딸은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한 채 집을 떠났습니다. 결국 미영이는 자신의 젊은 날 실수로 인해 가장 소중한 딸을 잃게 되었고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거의 실수가 이렇게 큰 대가로 돌아올 줄 알았다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이 된 윤대성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품질관리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평범한 직장인이고 특별한 취미도 없는 그냥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서민정은 43으로 저보다 3살 어려요. 결혼한 지는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민정이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봐도 참 예쁘고 세련된 여자였어요. 백화점 VIP 고객으로 명품 가방이나 의류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도 살림도 꽤 잘하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부부는 자녀가 없어요. 처음에는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둘이 잘 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민정이는 자기 관리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요가, 필라테스, 헬스까지 거의 매일 운동을 했죠. 덕분에 40대 중반인 지금도 20대 여성 못지않은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요가 수업 있어서 좀 늦을 거야. 여자들끼리 모임이 있어서 저녁에 나갔다 올게. 언니랑 쇼핑 좀 하고 올게요. 이런 말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났지만 별로 의심은 안 했습니다. 아내가 사교적인 성격이라 친구도 많았거든요. 게다가 제가 일이 바빠서 주말에도 종종 회사에 나가야 했으니 아내가 심심해하는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출이 잦아져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주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려서 조금 쌀쌀했어요. 민정이는 오후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며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성씨, 오늘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반찬 데워 먹어요. 내가 조금 늦을 것 같아. 민정이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정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내 가방 좀 바꿔줄래? 검은색 말고 베이지색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 평소 같으면 알았어라고 대답하고 가방을 바꿔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아내의 가방에 뭔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방을 꺼내려고 옷장을 열었을 때 민정이의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보였죠. 베이지색 가방을 찾아 내용물을 옮기려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손에 걸린 건 작은 비닐봉지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쇼핑한 물건인 줄 알았는데 비닐봉지 안에서 뭔가 레이스 천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태그가 달린 여러 벌의 란제리가 나왔어요. 그것도 민정이가 평소에 입던 것과는 전혀 다른 너무 선정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정이는 평소에 심플하고 편안한 속옷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파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태그도 떼지 않은 새 것들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나를 위해 준비한 걸까? 하지만 우리 부부는 최근 몇 개월간 그런 관계가 거의 없었어요. 민정이가 항상 피곤하다고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거절했으니까요. 비닐봉지를 다시 가방에 넣고 베이지색 가방으로 내용물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의심이 생겼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심하는 건 아내에게 신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여보, 가방 바꿨어요. 욕실에서 나온 민정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화려하게 화장을 하더니 베이지색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어요. 그날 밤 민정이는 약속대로 늦게 돌아왔습니다. 살짝 술 냄새가 났지만 친구들과 술 한잔 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선정적인 속옷들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아내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그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민정이는 여전히 요가 다녀올게요. 친구 만나고 올게 하며 외출이 잦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응, 다녀와 했을 텐데 이제는 자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속옷 뭉치를 발견한 후로 자꾸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민정이가 또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언니네 집에 간다고 했죠. 출근 준비를 하던 저는 머뭇거리다가 물었습니다. 민정아, 요즘 외출이 많은 것 같은데. 괜찮아? 왜요? 갑자기. 나 원래 집에만 있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외출할 때 당신도 보통 회사에 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민정이는 약간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반응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내내 불안했어요. 결국 점심시간에 휴대폰으로 민정이의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민정이를 바꿔달라는 핑계로요. 아, 대성씨. 민정이요? 여기 없는데요? 오늘 온다는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정이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민정이에게 언니네 다녀왔냐고 물었더니 응, 잘 다녀왔어라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가 없을 때 그녀의 스마트폰을 확인했죠. 다행히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민정이의 택시 호출 기록을 살펴보니 자주 가는 곳이 있더군요. 강남의 고급 호텔 라운지와 명품 거리의 한 카페였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해보니 남성 맞춤 정장 매장에서 결제한 기록이 있었어요. 왜 아내가 남성 정장 매장에서 돈을 썼을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민정이의 휴대폰 백업 자료에서 삭제된 메시지들을 복구했더니 오빠 오늘은 레드야. 지난번처럼 호텔 예약해줘. 그 자리에서 기다릴게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상대방의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15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니.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결국 회사에 휴가를 내고 민정이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도 민정이는 마사지 예약했다며 나갔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져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민정이는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고급 카페로 향했어요. 거기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약 10분 후 한 남자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민정이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니 그녀의 볼에 가볍게 키스를 했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그 남자. 어디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카페 창가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확실히 봤을 때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최지훈. 우리 회사 신입사원이었어요. 제가 직접 교육을 담당했던 후배였죠. 심지어 몇 번이나 우리 집에 초대해서 식사까지 대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은 제보다 8살이나 어린 38살이었습니다. 젊고 잘생긴 데다 능력도 뛰어났죠. 그런데 그가 내 아내와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더 큰 충격은 민정이가 지훈에게 선물을 건네는 모습을 본 것이었어요. 아마도 남성 정장 매장에서 산 것 같았습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선물을 사주다니. 그때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몇 달 전 민정이가 명품 브랜드 직원과 친분이 있다며 지훈에게 할인 혜택을 소개해준다고 했던 일이요. 당시에는 그저 친절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다 꼬임수였던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은 은밀한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관계였을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카페를 나왔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자가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15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다잡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최지훈에게 당장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면 제가 불리해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기로 했죠. 여보,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민정이가 회식이라고 말할 때마다 그게 지훈과의 만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지훈을 마주칠 때면 억지로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지훈은 여전히 예의 바르고 성실한 후배인 척했죠.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지만 참았습니다. 형님, 이번 주말에 등산 한번 가시죠? 미안한데 이번 주말은 좀 바빠서. 지훈의 제안을 거절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 자식이 내 아내와 바람 피우면서 뻔뻔하게 나한테 등산 가자고.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싶었거든요. 흥신소에서는 민정이와 지훈을 미행하며 호텔에 드나드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 등을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정이의 카드 사용 내역과 통화 기록도 모았죠. 특히 결정적인 증거는 둘의 카톡 대화 내용이었어요. 민정이의 휴대폰을 잠깐 빌려 카톡 대화를 백업한 후 복원했더니 지훈과의 은밀한 대화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오빠, 오늘 몇 시에 만날까? 6시에 평소 장소로 와. 오늘은 특별한 선물이 있어. 기대된다. 대성이는 오늘도 늦게 들어온대. 우리 충분히 시간 있어. 이런 대화들을 읽을 때마다 속이 뒤집혔어요.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내 아내와 후배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심지어 내 이름을 언급하며 비웃는 듯한 대화까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느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훈의 사내 PC에서 발견한 내용이었어요. IT 부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 지훈의 회사 메일을 살펴봤더니 민정이와 주고받은 메일이 있었습니다. 업무적인 내용으로 위장했지만 그 안에는 은밀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어요.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히 3페이지 중요합니다. 이런 메일에 첨부된 문서의 3페이지에는 다음 만남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죠. 회사 메일로 이런 짓을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조용히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준비했어요. 변호사를 만나 상담했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모은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지훈에게도 상간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그때 알려도 늦지 않을 테니까요. 한편 회사에서는 지훈과 마주칠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선후배 관계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너 곧 끝장날 거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지훈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오히려 더 친근하게 대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형님, 이번에 제가 맡은 프로젝트 조언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 뭐가 필요한데? 친절하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아내하고 놀아나는 주제에 뻔뻔하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때가 오면 제대로 된 복수를 하겠다는 다짐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아픈 건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민정이는 여전히 아내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밥도 챙겨주고 빨래도 해주고.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모든 행동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마주보는 순간마다 이 여자가 오늘은 어디서 누구와 있다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밤에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옆에 누운 사람이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정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그랬어?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 없이 살았는데 왜 다른 남자를 찾아갔을까? 증거 수집을 마치고 소송 준비를 하던 중 민정이의 태도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뭔가를 알아차렸다는 걸 느꼈나 봐요. 어느 날 저녁 민정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무뚝뚝해? 내가 뭐 잘못했어? 평소라면 바로 대답했겠지만 이번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런 다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민정이는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 후로 민정이는 갑자기 애교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탁을 채워놓고 퇴근할 때는 전화해서 뭐 사올 것 없냐고 물어보고 주말에는 데이트하자고 조르기도 했죠. 대성 씨,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한번 다녀올까요? 오랜만에 둘이서 여행도 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웃음이 나왔어요. 제주도에 가서 뭘 하자는 거지? 내가 모르는 사이 최지훈과 얼마나 많은 여행을 다녀왔을까? 이제 와서 가식적인 애정 표현이라니. 글쎄, 회사가 바빠서 시간 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민정이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곧 웃음을 되찾았어요. 그리고는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밤에는 오랜만에 관계를 시도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더 이상 그녀를 아내로 볼 수 없었으니까요. 피곤해서 그래. 다음에 하자.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민정이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나 봅니다. 그녀의 외출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지훈과의 만남도 자제하는 듯 했어요. 휴대폰도 항상 제 시야에 두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였으니까요. 속으로는 너희가 뿌린 대로 이제 거둬야지라고 다짐했습니다. 복수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큰 복수를 위해 참아야 했어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진행 절차를 확정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민정이에게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고 재산 분할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했죠. 지훈에게는 상간자 소송으로 5천만 원을 청구하기로 했어요. 소송 서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배신당한 아픔을 생각하면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신뢰와 사랑을 짓밟았으니까요. 드디어 소송 서류가 완성되었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이와 지훈에게 소송 통지서가 발송되었죠.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평소와 같이 행동했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소송 통지서가 도착한 날 민정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퇴근 후 집에 들어갔더니 거실 테이블 위에 소송 서류가 펼쳐져 있었고 민정이는 울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이러는 거예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랬는지 내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최지훈이랑 얼마나 재밌게 놀았어? 민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마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모양이었죠. 민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아내가 울면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저 연기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대성 씨, 이건 오해예요. 지훈이랑은 그냥 친구 사이였어요.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정이와 지훈의 카톡 대화 내용, 호텔에 드나드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 등을 차례로 보여줬어요. 이것도 오해야? 친구 사이에 이런 짓을 해? 15년 동안 당신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정이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그래, 맞아요. 지훈이랑 관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나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항상 회사 일만 생각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잖아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그 말을 들으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은 집, 명품 가방, 여행. 민정이가 원하는 건 다 해줬는데 이제 와서 내가 소홀했다고. 그래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야? 내가 일한 건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였어. 당신이 명품 가방 사고 싶다고 할 때마다 엑스트라로 일했던 건 다 기억 안 나. 그리고 지훈이 내가 직접 교육시키고 집에도 초대했던 후배를 선택했어. 온갖 뻔뻔한 변명 말고 진실을 말해봐. 그냥 바람 피우고 싶었던 거지. 민정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대성 씨, 제발 이혼은 하지 말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지훈이랑은 완전히 끊을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이런 모습이 더 역겨웠습니다. 들키지 않았다면 계속 바람을 피웠을 텐데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니.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너무 늦었어. 이미 소송은 시작됐고 되돌릴 수 없어.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하자.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당분간은 회사 근처 모텔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집에 있으면 민정이의 애원과 눈물을 볼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마음이 약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배신감이 크다고 해도 15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더니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아마도 지훈이 소송 통지서를 받았나 봐요. 그는 제 눈을 피해 다녔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팀장인 저에게 업무 보고도 하지 않고 다른 직원을 통해 자료를 전달했어요. 점심시간 사내 식당에서 지훈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회의실로 들어가자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어제 소송 통지서 받았지? 할 말 있어? 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소송은 취하해 주세요. 제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 말을 들으니 비웃음이 나왔어요. 내 인생은 이미 망가졌는데 자기 인생만 걱정하다니. 정말 이기적인 놈이었습니다. 내 아내와 몇 년이나 관계를 가졌지?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내가 지훈을 교육시키고 회사에 적응하도록 도와줬던 그 시간 동안 그는 내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배신감이 더 커졌습니다. 자네가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도 이미 관계가 있었던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회사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알겠어. 법정에서 보자고. 그리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아마 회사에 소문이 퍼지면 그의 경력에도 큰 타격이 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건 자업자득입니다. 남의 아내를 탐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날 오후 회사 대표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마 지훈이 뭔가 얘기했나 봐요. 대성 씨, 최지훈과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 내에서는 불화가 없었으면 좋겠네.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곤란하니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개인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할 겁니다. 회사 내에서는 전문가답게 행동하겠습니다. 대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아마 지훈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했겠죠. 그날부터 지훈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상간자 소송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내부 감사가 시작됐고 결국 회사 메일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된 모양이었어요. 일주일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민정이와 지훈을 다시 만났어요. 둘 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정이는 저를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변호사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호텔 출입 사진, 카드 내역, 메시지 내용 등 불륜 관계를 명백히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로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을 제출했어요. 어느 카페에서 둘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지훈 씨, 대성이가 의심하는 것 같아. 요즘 내 행동을 유심히 지켜봐. 걱정 마. 형님은 단순해서 우리를 의심할 리 없어. 그냥 평소처럼 행동해. 이 녹취록을 들은 재판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불륜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저를 비웃는 듯한 대화였으니까요. 이로써 재판은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첫 재판 이후 상황은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정이와 지훈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불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정이의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윤대성 씨, 합의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요?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는 1천만 원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민정이 변호사의 제안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요구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집에서의 퇴거를 원합니다. 민정이는 법정에서 계속 눈물을 흘렸지만 더 이상 그 눈물이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아프지만 이미 그녀는 제 마음속에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한편 지훈은 회사에서 점점 입지가 좁아졌어요. 상간자 소송이 회사 내에 알려지면서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결국 정직 처분을 넘어 퇴사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훈의 변호사도 합의를 원했지만 역시 거절했어요. 윤대성 씨, 최지훈 씨가 2천만 원을 지불하고 합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사하겠다고 합니다. 5천만 원 이하로는 합의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는 그의 선택이죠. 제 완고한 태도에 두 사람의 변호사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보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이 제게 준 상처와 배신감을 생각하면 이 정도 요구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더 많은 증거들이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지훈의 회사 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내용들은 재판부에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업무용 메일을 이용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된 거죠. 재판부는 결국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정이에게는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과 집에서의 퇴거 명령이 내려졌고 지훈에게는 5천만 원의 상간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어요.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 두 사람의 표정은 참담했습니다. 민정이는 법정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대성 씨,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요? 우리 15년이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15년을 당신이 먼저 버렸잖아. 이제 와서 그런 말하지 마. 민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떠났고 그것이 아내로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한 달 후 우리는 완전히 남이 되었어요. 지훈은 결국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으로 회사 내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거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지방으로 내려가 취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력이 있으면 재취업이 쉽지 않을 거예요. 민정이는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나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법원 판결로 집에서 퇴거해야 했거든요. 명품 가방들과 옷들을 대부분 팔아 위자료를 마련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호화로운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저는 집을 정리하면서 민정이의 흔적을 모두 지웠습니다.
사진, 선물, 추억이 담긴 물건들 모두 버렸어요. 새 출발을 위해서는 과거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사에서는 오히려 제 평판이 올라갔습니다. 배신당하고도 직업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일한 모습이 동료들에게 존경을 받은 거죠. 대표는 제게 내부 감사팀으로의 이동을 제안했고 저는 승진과 함께 새로운 부서로 옮겼습니다. 대성 씨는 정직하고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니 감사팀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앞으로 회사의 투명성과 윤리를 책임져 주길 바랍니다. 새로운 업무는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잊고 일에 몰두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갔습니다. 물론 완전히 잊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밤에 잠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가끔 동료들이 소개팅을 주선하기도 했지만 아직은 새로운 만남을 가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상처가 너무 깊었고 다시 누군가를 믿고 마음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정중히 거절했죠. 아직은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흐를수록 민정이와 지훈에 대한 분노와 미움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은 사라졌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른 대가를 치렀고 저는 새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민정이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수수한 차림새였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모른 척 지나쳤어요. 더 이상 할 말도 나눌 감정도 없었으니까요. 이혼 후 1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부 감사팀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고 회사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어요. 업무도 즐겁게 해나가고 있었죠. 아직 새로운 인연은 없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자기 개발에 힘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최지훈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대성형, 지훈이 소식 들었어? 지방에서 취직했다가 거기서도 문제를 일으켜서 잘렸대.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더라. 예상했던 소식이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으로 인한 오명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요. 게다가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도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의 소식에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민정이에 대한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어요. 명품 생활은 포기하고 지방의 작은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죠. 15년 동안의 화려했던 서울 생활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길래 아내는 다른 남자를 찾아갔을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제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이 선택한 배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우편함에 낯선 편지가 있었어요. 발신인은 서민정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어봤어요. 대성 씨에게 오랜만에 편지를 씁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이제 꿈만 같네요.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건 사과하고 싶어서예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렸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다만 알아주셨으면 해요. 당신은 정말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문제는 항상 제 안에 있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욕심과 허영심. 그것들이 저를 망가뜨렸습니다. 새 삶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서민정 올림. 편지를 읽고 난 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약간의 연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어요. 편지는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회사에서 해외 지사 설립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6개월간 미국 지사에서 근무하게 된 거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완전히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바쁘고 충실했어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야가 넓어졌죠. 가끔 한국의 지인들로부터 민정이나 지훈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의 일부가 아니었으니까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어요. 배신의 상처는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외 프로젝트의 성공을 높이 평가해 승진과 함께 더 큰 책임을 맡겼어요. 이제 저는 전체 품질 관리 시스템을 총괄하는 2사급 임원이 되었습니다. 상처를 딛고 더 높이 올라선 거죠. 어느 날 뉴스에서 우연히 최지훈의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식 사기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기사였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다 덜미를 잡힌 모양이었습니다. 한때 유망했던 젊은이가 이렇게 몰락하다니. 배신의 대가는 생각보다 더 크고 오래 갔나 봅니다. 서민정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어요. 그녀는 고향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고 합니다. 예전의 화려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나름대로 안정을 찾은 것 같았어요. 가끔 서울에 올라와 옛 친구들을 만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와는 접점이 없었죠. 사람들은 종종 물었습니다. 대성 씨,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이제 충분히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금은 제 자신과의 관계에 충실하고 싶어요. 나중에 인연이 있다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사실 배신을 경험한 후로 누군가를 완전히 신뢰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었어요. 단지 더 신중해졌을 뿐이죠. 언젠가 제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인생이 바뀌었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찾았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